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6월 3주차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배운 장기 투자의 효과라고 부제를 달아봤는데 개인적 경험은 사실상 좀 짧은 경험이나 그래도 제 개인의 경험이니까 어떤 경험보다도 뭐 백테스팅 같은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6월 3주차 매수일지고 이번 주는 계좌 A는 60만원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최고점 대비 현재 다우 마이너스 18.8%, 다우도 마이너스가 깊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30%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2.8%, S&P 500은 마이너스 23.4%, S&P 500이 마이너스 고점 대비 20% 이상이 넘어가면 베어마켓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그렇게 보고 있죠. 제 계좌는 5,500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마이너스 25%인 상황입니다. 뭐 깊어요. 시퍼렇습니다. 과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계좌에 유일하게 빨간불은 콜라가 그나마 미들맨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콜라가 좋은 주식인지를 알 수가 있죠. AMD조차도 지금은 좀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워낙에 뭐 다 빠져 있어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은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AMD, 코카콜라 그리고 ETF 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번 주 주문 내역은 애플 14만원, 알파벳 10만원, AMD 6만원, 엔비디아 10만원, 코카콜라 10만원, 부 10만원 총 60만원 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 점점 선을 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더 지난 지금의 느낌은 선을 이미 넘은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넘으셨습니다. 나스닥에서. 그래서 그만큼 길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대표님이 이슈에 휘말리셨더라고요. 금감원 메리츠 운용을 검사하고 있다. 존 리 대표 차명 투자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검사 중이다. 불법 투자 의혹으로 조사받았는데 충분히 소명했다. 나는 결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분명한 건 그동안 쌓아오신 존 리 대표님의 이미지가 꽤나 실추될 수 있는 이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진실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기사의 진위 여부나 과실 여부, 존 리 대표님의 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그분이 주장했던 마켓 타이밍을 잡지 말아라, 장기 투자해라와 같은 메시지는 아직도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사람과는 별개로 메시지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존 리 대표님이 항상 fully invested 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투자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안전마진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쌀 때 주식을 사는 것이 당연히 더 좋다라는 것에는 좀 더 방점을 짓고 기업을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좀 싸졌을 때 좀 더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조금 더 싸질수록 더 사야 되는 그런 로직은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최근의 뉴욕 마감 기사를 보시면 상당히 겁을 주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투자자들은 연준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낙폭 과대주에 대한 매수 심리를 버려야 될 때다. 주식 사지 마라 라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아제이 신 카프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용맹함은 필요치 않으며 비겁함이 포트폴리오 구축 측면에서 요구된다. 지금은 좀 비겁해야 될 때가 아니냐, 피해라 라는 것이고요. 시장과 투자 심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박살이 나고 있죠. 이더리움은 300만원, 400만원 가까이 가던 것이 지금 100만원대 초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물가의 연착륙은 연준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믿지 않고 있고,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예상이 되고 있고, 덕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에 반영돼서 지금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그냥 망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다 팔고 손실을 확정 지은 후에 다시 진입 시점을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가가 많이 싸진 지금 사실 주식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굉장히 제거된 상태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취해야 될 액션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돈이 생기면 튼튼한 기업의 지분을 조금씩 더 사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된 지금 시점이야말로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정도 싸진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도 싸진,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싸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안 산다면 도대체 언제 사야 된다는 말이냐는 것이죠. 예. 지금 아니면 언제 사나요? 지금 사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 백테스트를 보거나 할 필요 없이 제 개인적인 사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좀 더 해나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 사 모았던 펀드입니다. 우리은행 어플에서 골랐던 펀드고요. 상담받거나 한 것도 없이 그냥 제가 좋아 보이는 것 딱 골라서 믿고 부은 것입니다. 이 보이는 금액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 때 샀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절반은 꾸준하게 매주 월요일에 조금씩 매수를 했던 것들입니다. 보시면 전체 펀드는 총 3가지인데 요 밑에 한 가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금액이 제일 큰 게 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이 메리츠 코리아 스몰캡입니다. 전체적인 매수 금액 대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빠진 지금도 10%가 넘는 수익률이 달성이 되고 있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17%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60% 넘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플러스에서 놀고 있다. 원금 대비 지금 플러스인 상황이죠. 예. 요때 좀 더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지만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요. 이렇게 미국 지수가 폭락한 상황임에도 아직도 10% 이상 수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펀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예. 계속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피델리티 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아래 요 메리츠 스몰캡 같은 경우는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의 국내 중소형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아이디어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부동산 중 하나입니다. 이천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이천에 3개, 여주에 1개 그렇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월세형 물건을 세팅을 한 것이고요. 2017년 10월에 매수를 한 겁니다. 작은 물건이에요. 월세형 물건이고, 매매계약서 제가 소재 아파트 이름은 지웠어요. 굳이 주식은 그대로 깠지만 부동산까지 그냥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뭔가 좀 껄쩍지근해서 그냥 지워봤습니다. 매매 대금은 8천만 원이었고요. 2017년 10월 17일 날 잔금을 치러서 제게 된 것이고 바로 월세가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 세팅 시 시뮬레이션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늘 하면서 매수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월세 물건을 늘렸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 초기 아이디어는 물건이 2개면 하나만 공실이어도 50%가 공실이지만 물건이 예를 들어 늘어나면 10개 중에 2개가 공실이면 20%밖에 공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월세 세팅을 더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었고요. 어쨌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8,000에 매매를 했고 매수할 당시에 KB 시세가 8,500이었어서 LTV 60% 적용받아서 5,100이 나왔고요. 반공제는 없었습니다. 반공제 제외를 하는 보증보험 하는 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을 까먹어서 하도 투자를 요즘 안 하다 보니까 반공제 없이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실대출금은 4,080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요 5,100만 원에서 실대출금이 4,080으로 줄어든 거는 요때 이제 받은 거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원금을 갚아나가다 보니까 좀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는 이율은 4.5% 정도 되고
요거를 옛날에 빌려서 그렇고요. 아마 점점 오르고 있어서 한 5%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입자 보증금 500에 40이었고 요거는 곱하기 12한 금액입니다. 40에 12 곱하면 480, 15.3%, 아니 15.3만원 월 이자를 12 곱하면 요 금액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레버리지 내 돈 아닌 걸로 쓴 거는 4080 더하기 500해서 4580만원이 너의 돈으로 들어왔고 실제 투자금은 3420만원이 되더라 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금은 1920만원이고 그 보증금, 세입자 보증금 합친 거에 이자를 빼고 나면 17.95만원이 매월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연수익률로 따지면 11.2%가 되는 것이죠. 예. 17년에 매수했으니까 이 물건은 대략 한 4년 넘게 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애초 매수 당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매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매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요게 최근에 이제 바로 지금 오늘자 네이버 부동산인데, 보시면은 매가가 1억 1000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요 빨간 시점에 17년 10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8000이니까 얼추 요 근처 맞죠? 예, 실거래가 찍힌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요때 매수를 했는데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져서 거의 뭐 6300에서 500까지도 갔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올라온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고서 계속 떨어지니까 정말 좀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지방 아파트고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고 소형으로 월세 세팅한 거지만, 서울 및 경기 부동산이 뭐 다 오르는 상황에서 이천은 좋지가 않았어요. 워낙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많이 막혀 있고 하기 때문에, 게다가 되게 좀 외부 되게 낙후된, 어찌 보면은 조금 이천 중에서도 조금 더 치워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세였는데, 8천에 산 물건이 말씀드린 대로 6,300만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투자한 돈이 1920만원인데 거의 1700만원 가까이 떨어진 거니까 80-90%의 마이너스인 셈인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그대로 나오고 있었고요. 매달 은행 이자를 주고도 돈을 벌게 되는 물건이었고, 갑작스럽게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이 구조로 물건을 살 수는 없었어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 물건 개수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하는 게 낫겠다, 일단 상황을 보자 라는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가 1억 이하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막 생기면서 1억 이하 이런 작은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더니 요 근처 부발역 KTX 개통이 작년 12월에 진행이 됐고, GTX 노선에 대한 이슈가 모락모락 제기되면서 뭐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 그리고 넘어서 이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그 동서를 횡단하는 쪽에 개발에 대한 이슈 제기를 하면서 금액이 다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1억 수준으로 매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괜찮아졌죠. 지금 이제 편안히 보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은 뭐 GTX나 KTX 이슈가 같이 조금 연계되어 있는 부발역이랑 거리가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매수 시에만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세입자분이 월세를 제때 안 주셔가지고 뭐 종종 문자로 월세 좀 주세요 라고 한 거 외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월세 받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어쩌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금액이 계속 바뀌는 거를 물론 보긴 봤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주식같이 등락을 봤다면 못 버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이다 보니까 조금 덜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회복됐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번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가격이 가치에 맞춰서 회복이 된다거나 가격이 가치보다 더 떨어질 때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행동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몸으로 배우게 된 거죠.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안 되었는데 2년이 아니라 4년, 6년, 8년 전에 했다면, 그리고 해당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지금도 들고 있다면
아마 평가 수익이 고점 대비 좀 줄긴 했겠지만 마이너스에 대한 걱정은 딱히 지금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플러스에서 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보니까 주변에 뭐 미국 주식 투자하세요 라고 쉽게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벌어도 그냥 조용히, 잃어도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 원망을 받을 일이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권한 사람이 아마 주식을 하라고 권한 사람이 너무너무 믿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이 공간, 이 영상이나 뭐 제가 블로그를 글을 쓰는 이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고, 처음에 제 아이디어는 대가들이 말하는 장기 투자가 진짜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 인생과 제 돈을 걸고서 기록을 남긴다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keep going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계좌인 계좌 B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490만원 되어가고 있고, 시작 시점이 조금 4월 이후긴 하나 워낙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10%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의 계좌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죠. 어쨌든 옛날부터 투자했던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성을 유지해서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플러스가 사실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얕긴 하지만 플러스인 것은 없습니다. 테슬라 65만원, QQQ 20만원, 알파벳 30만원, 부 20만원, SCHD 20만원, 총 155만원 매수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더 포지션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테슬라를 조금 더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전쟁 때문에 많이 뜨고 있고, 실제 미국 내에서도 유가에 대한 이런 흔들리는, 유가에 너무 휘둘리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더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역시나 전기차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에 좀 더 많은 가치 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관점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어찌됐든 상황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오르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연임하는 11월 이후 그때나 돼야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긴 관점에서 천천히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마음을 먹고 있네요. 모쪼록 성공숫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기록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